그 마틴 셀리그만이 긍정심리학에 이제 자기 정의를 늘 내려라. 지금 마틴 셀리그만의 부자에 대한 정의가 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설계한 사람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키도 크고 유연성도 좋은 사람이 자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농구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설계하면은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셀리그만 같은 늘 하는 얘기가 부자에 대한 당신의 정의가 뭐냐. 이제 우리 오늘 한번 거길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에 대한 정의가 한 200개쯤 있거든요. 그 중에 한 200개 중에 저는 한 5개 정도 지금 충족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서울의 4대문 안에 차를 가지고 갔는데 주차요금을 내도 아깝지 않다. 그럼 전 부자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돼요, 이제. 네, 근데 이제 195개는 아직 아니라서. 생각해보세요. 주차요금이 아깝잖아요? 그럼 엄한데, 이상한데 주차해놓고 저는 계속 박사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선배님, 우리 점심 한 끼 사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점심 먹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2시간을 1시간 혹은 2시간을 불안에 떨죠. 그러니까 저는 갉아먹는 거예요. 저의 그 주차요금을 아까워하는. 주차요금을 쫙 냈는데 아깝지 않아. 최소한 4대문 내에서. 그러면 저는 행복을 맛보고 가는 거죠. 제 행복을 갉아먹지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부자에 대한 것이 좀 거대한 정의 하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개는 농담이고 진짜 한 100개는 돼요. 그래서 쭉 적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봤더니 한 2010년 전까지는 이 100개 중에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은 5개는 아니고 한 7개 정도 저는. 심리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가 된다. 자기 만족이라는. 저는 뭐 예를 들어 가고 싶은 공연을 혹은 문화적인 그런 게 있다면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소비에 관련된 것도 있고 향유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도 있어요. 분명한 건 자기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슈퍼카를 몰고 부릉부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제 현시욕구 혹은 이제 과시욕구를 보이는 부자들이 일부 있어요. 주로 젊은 층일수록. 그러니까 20대 후반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꿈이 보통 3가지입니다. 너 꿈이 뭐야? 그러면은 첫 번째 슈퍼카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를 갖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해외여행을 동네 나들이 가듯이 마실 가듯이 자주 가는, 이게 3가지 꿈이라고 그래요. 부자들이 그런 과시 욕구가 일부 있는데 그거는 100명 중에서 제가 봤을 때 1명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 부분이 매스컴이나 영화에서 이게 굉장히 곡해돼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는요, 일종의 이 과시수단이 아니라 자존이에요. 위기 때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이지, 이걸 과시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1% 잘해봐야 한 3,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부자만큼 겸손하신 분들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돈도 있는 부자는 있지만 돈만 있는 부자는 드물다. 우리나라 같이 평등의식이 강한 나라에서 부를 갖고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거들먹거려? 우리가 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경우가 왜곡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최근에 대기업 오너의 3, 4세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진도준 같은 애. 직원들한테 90도 인사하는 시대예요. 어디 가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자들은 조용하죠. 부의 계급성은 엄밀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대부분이 엄청나게 조용하고 또 굉장히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 거지. 부는요,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당신이 부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그렇다면 행복한 부자. 행복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행복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예. 행복한 부자는 약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느낌이 얘기를 들었는데 해달라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 게, 일단 부자 분들은 많은 걸 가지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킨다는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결국에 회피 동기가 자극될 수밖에 없는 거고 회피 동기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안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도감.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안도감. 내가 잃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 그게 과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카네만이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이제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도가 증가한다. 그런데 500만 원 정도까지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쵸? 네. 완만해진다라고.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논문도 뜻이 나오죠. 줄어든다라는 논문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정답은 아니지만 네. 편차가 그만큼 크다. 네, 그러니까 돈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많은 게 더 좋긴 분명한데 편차가 거의 없어요. 개인차가 거의 없는데 예전 연구들 보면 한 7만, 8만 불 연소득, 그러니까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거서부터 완만해지는데 완만해진다는 게 사실 평균이 완만해진다는 거지 거기는 수많은 편차들이 개인차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라는 논문 당연히 있고요. 조사도 있고요. 그 돈으로 더 불행해진다는 연구 다 있는데 말해서 1년에 버는 돈이 막 5억이다, 10억이다, 20억 가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돈 외에 다른 요인이 그렇죠. 들어가야 설명이 들어가요. 네,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돈은 원 오브 게임이에요. 다만 내가 부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양면이에요. 뿌듯함과 불안이 이게 동시에 교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앞전자로 보면. 부는 외부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통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이거는 일종의 쉘터 같은 개념이거든요. 뿌듯함이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고통도 덜하다는 논문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실제로 뜨거운 물하고 1불짜리보다 10불짜리 주고 있을 때 얼음에 이제 손을 담갔을 때 100불짜리 빳빳한 그거를 세고 얼음이나 뜨거운 물에 담그는 사람하고 그냥 백지를 가지고 이렇게 세고 담갔을 때 돈을 센 사람이 훨씬 더 이게 진통 효과, 어떻게 보면 마취 효과 이게 크다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불안한 거냐면은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간수할 거냐, 지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왜?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 바로 이 수익은요, 제가 고통의 어떤 그런 위자료라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나 예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말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던. 그 수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위자료인데 의사결정해야 될 게 많아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꾼은 천가지 걱정, 만사꾼은 만가지 걱정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 일이든 아니면 경제 현상이든 인간의 어떤 모습이든 다 양면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프리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는 분명히 좋은 거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뿌듯함을 느끼는 건데 한편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관수할 거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상존한다, 병존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요? 고통 완화제로서의 돈, 행복 추구제로서의 돈. 이 행복한 부자가 참 쉽지 않다.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그렇다면 행복한 부자. 행복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저 사실 예전에 어떤 부자 한 분이 그러시거든요. 내 자식놈만 좋은 일 시켰어. 이렇게 이제 좀 허탈해하는 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고요. 참 좋은 분이었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도 없으셨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참 좋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랑 이렇게 잠깐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분은 자기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고 계셨고요. 근데 좀 되게 많이 허탈해졌어요.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본 말이 이거래요. 여기까지 딱 좋아. 좀 더 해보자. 더 가보자. 그 다음에 더 가져보자. 물론 그 과정에서 옆에서 보니까 남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피해주지 않으려고 최대로 노력하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사셨는데 사실 의미 있는 삶이 행복의 한 조건이잖아. 그죠? 그런데 진짜로 본인이 어디에서 진짜 많이 즐거웠는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셔서 그걸 되게 억울해 하시면서 저는 눈물 감으신 그 부자 한 분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게 재산을 지고 가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은 뭐 사회에 기부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방식을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행복은 제가 봐도 행복 설계거든요. 그거는 5천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바람직한 어떤 그런 방식이다
뭐 이렇게 제시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기 행복에 올인하다가 돌아가신 분하고 그래도 사회적 기여를 한 분의 삶은 조금은 수위나 평가에서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신 분과 자기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신 분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부자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일평생 잘 살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하고 잘 이렇게 누리고 사신 분들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부, 요사이 보면 좀 기대가 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